얘야, 그 은목걸이 대체 누구에게 받은 거니? 거대 기업을 이끄는 정지훈 회장의 호흡이 그에 멎어버렸습니다. 보육원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10살짜리 꼬마의 가슴팍에 11년 전 죽은 아들의 유품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소년의 이목구비는 세상을 떠난 제 핏줄의 어린 시절과 소름 돋게 닮아 있었습니다. 분명 어긋난 기억은 아닐 텐데 독한 며느리가 제 뱃속 핏덩이를 무참히 지워버린 채 거에게 위저를만 챙겨 달아났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꼬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체 어떤 자가 무슨 꿍꿍이로 무려 11년이나 이 핏줄의 흔적을 꽁꽁 감춰둔 걸까요? 기구한 운명의 실타래를 풀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다정한 댓글을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일상에 따스한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눈부신 연분홍 벚꽃이 봄바람을 타고 흩날리던 4월의 나른한 오후 무렵이었죠. 지우는 짙은 선팅이 발린 최고급 승용차 뒷자리에 미동조차 없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유리창 바깥으로 화사한 봄날의 풍경이 일렁였으나 텅 빈 여인의 망막에는 그 어떤 색채도 닿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메마른 시선은 오직 가냘프게 떨리는 오른손의 빛바랜 사진에만 머물렀습니다. 앵글 속에는 20살 무렵의 청년이 더없이 해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하나뿐인 아들 진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아이가 세상을 등진 지 정확히 11년째 되는 기일이었죠. 회장님 목적지인 보육원에 곧 도착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김 비서가 룸미러를 살피며 넌지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굳게 담은 입술을 떼는 대신 지친 얼굴로 그저 가볍게 고개만 주걱거렸습니다. 해마다 봄꽃이 질 무렵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외진 곳을 찾아 땀을 흘렸습니다. 어째서 이런 고행을 자초하는지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요. 대궐 같은 저택에 우두커니 남아있다가는 억장 무너지면 슬픔에 질식해버릴 것만 같았고 생년부지의 어린 것들에게 갓 지은 밥 한 끼라도 배불리 먹여야 제 자식에게 다 주지 못한 어미의 한이 아주 조금이나마 씻겨나갈 듯 했거든요. 번화한 빌딩 숲을 한참이나 뒤로 하자 삭막한 변두리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대신 세월의 때가 묻은 낡은 판잣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실이 다 떨어져 나간 담장과 붉게 녹이 슬어버린 철문, 그리고 쩍쩍 갈라진 볼품없는 포장도로까지. 보육원은 가파른 비탈길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습니다. 3층 높이의 본관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낡았으나 앞마당에 아름드리 번나나무 한 그루만은 넋을 잃을 만큼 찬란하게 만개해 있었죠. 육중한 차문을 열고 흙바닥에 발을 내디딘 그녀는 폐부가 부풀도록 숨을 한껏 들이켰습니다. 짙은 봄매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그 달콤한 냄새가 11년 전 아들의 영정에 받쳐졌던 하얀 국화의 아슬한 향취와 소름 끼치게 겹쳐 그녀는 그만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버렸습니다. 날카로운 송곳이 명치를 시리게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거든요. 이내 마음을 추스른 지우는 수수한 차림으로 갈아입은 뒤 묵묵히 식당 배식구로 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두툼한 계란말이. 화려할 것 없는 반찬에도 꼬마들은 신이나 줄을 섰고 수북이 그릇을 채워주던 늙은 어미의 입가에도 옅은 웃음기가 돌았습니다. 식판을 건네받는 오동통한 고사리 손들이 어찌나 여리고 온기가 넘치던지요. 적어도 이 찰나만큼은 생때 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죄인이 아니라 그저 배고픈 이웃을 먹이는 평범하고 푸근한 노인으로 숨 쉴 수 있었으니까요. 길었던 아이들의 행렬이 끝을 보일 즈음이었습니다. 맨 끄트머리에 서 있던 사내아이가 빈 식기를 든 채 다가오더군요. 기껏해야 10살이나 먹었을 법한 조그마한 사내아이. 헌데 유독 시선을 허공에 둔 채 절대 어른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닥만 뚫어지라 응시하며 양은 식기만 불쑥 들이밀 뿐 창백한 두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죠. 타인에게 애정을 구하는 방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처 입은 짐승 같았달까요. 짠한 마음에 듬뿍 국을 떠주려던 여인은 일순간 동작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소년의 깡마른 쇄골 온저리에서 서늘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거든요. 다 늘어난 면티 틈새로 낡은 은색 공품 하나가
달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앙증맞은 쇳조각 표면에는 특이한 조각이 아로새겨져 있었고 지윤의 초점은 자석에 이끌리듯 그 문양에 콱 박혀버렸습니다. 째깍거리던 시계 태엽이 부서진 듯 모든 시공간이 일순간 정지해버렸죠. 덜덜 떨리던 소나기에서 그만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음에도 그녀는 화상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얼어붙고 말았죠. 고막을 찢을 듯한 맥박 소리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단숨에 11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집을 박차고 나갔던 자식의 마지막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9에 핏기 없던 아들은 신발조차 꺾어시는 채 황급히 도망치듯 돌아섰죠. 깨어나던 어미의 손길을 매몰차게 떨쳐낸 뒤 오직 제 목에 걸린 그 은장 신고만을 미친 듯이 쥐고 집을 나갔더랬습니다. 문제의 그 물건은 핏덩이가 갓 세상에 나왔을 무렵 지윤이 뼈대 깊은 집안의 상징을 손수 도안에 맞춰준 특별한 증표였거든요. 천지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끊어질 수 없는 모정의 연결고리이자 둘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름모를 구화의 가심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로 그 장신구였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굵기와 디자인, 11년이라는 품파 속에 새까맣게 녹이스럽건만 여인이 손수 파넣었던 그 문양의 굴곡만큼은 칼로 그은 듯 뚜렷했습니다.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꼬마가 개미만한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타인을 향한 순수한 걱정이 아닌 금방이라도 숨어버릴 듯한 두려움이 서린 눈동자였죠. 그녀는 억지로 일그러진 얼굴을 펴보려 발버둥 쳤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입꼬리를 간신히 끌어올리며 대꾸했죠. 아이고, 반찬이 다 넘쳐버렸네. 내가 늙어 주책이구나. 잠깐 기다리렴. 다시 담아줄 테니. 지윤은 허둥지둥 흘린 국물을 수습하며 떨리는 성대를 억누르고 애써 태어난 척 말을 건넸습니다. 참, 그 은목걸이가 무척 훌륭하구나. 대체 어떤 귀한 분이 주셨을까? 그 순간 아이는 짐승이 제 새끼를 품듯 다급히 목덜미를 부여잡았습니다. 낯선이가 제 보물을 채갈까봐 극도로 겁에 질린 방어기지였죠. 꼬마의 그 처절하고도 앙상한 몸짓에 지윤의 억장이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유품이에요. 꼬마의 음성은 가냘프나 단호했습니다. 친아버지 물건이래요. 생부가 애지중지하던 보물이라는 아이의 말에 지윤의 두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랫입술을 꽉 물고 울음을 삼켰지만 겉으로는 애써 태어남을 유지했죠. 귀한 보물이네.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렴. 조용히 수긍한 녀석은 배식판을 챙겨 빈자리로 향했습니다. 멀어지는 그 작은 등짝을 쫓으며 그녀는 화석처럼 우두커니 굳어버렸습니다. 항상한 어깨와 깡마른 뒷목, 그리고 찰랑거리는 빛바랜 은목걸이까지. 방금 전 마주친 굵직한 눈썹과 오뚝한 코, 서늘한 인매는 죽은 아들 진우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빼닮았으니까요. 식사 시간이 종료되어 텅 빈 공간에 남겨질 때까지도 발걸음은 바닥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둘은 앞치마를 풀어낼 생각조차 까맣게 잊고 차가운 조리대에 홀로 기대어 서 있었죠. 책임자의 방으로 다급하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뒤따르는 김비서에게는 시선조차 던지지 않았죠. 노크 후 50살 초반의 중년 원장이 조심스레 출입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평상심을 가장하려 애썼지만 파르르 떨리는 턱끝을 억누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맨끝줄에서 밥을 받던 은목걸이 사내아이 말입니다. 결연 후원을 맺고 싶어 사정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에 상대의 안색이 가라앉았습니다. 동훈이는 이곳에 온 지 석 달째 접어듭니다. 친모의 병환으로 입수하던 날 어찌나 통곡을 하던지 설명을 듣는 지윤의 귓가로 거센 고동이 요동쳤습니다. 친부는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빛을 보기도 전이라고 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하게 핌돌았습니다. 찻잔을 쥔 손끝이 요동쳐 결국 다리 위로 깍지를 낀 채 간신히 진동을 숨겼죠. 생모의 이름이 대체 무엇랍니까? 원장은 캐비닛에서 두꺼운 파일철을 꺼내어 넘겨보았습니다. 이연희라는 부입니다. 현재 암투병의 끝자락에 서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연희라니. 쩍쩍 갈라진 입술 틈새로 묵음에 탄식이 샜습니다. 11년 전 아들을 목숨 바쳐 아꼈던 유일한 여인이었으니까. 분명 김비서의 보고로는 위저를만 챙겨 핏줄을 떼어내고 잠적했다던 파렴치한 인간이었는데 말입니다. 낙태 대신 홀로 해산을 택했고 도주가 아니라 몹쓸 병마와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전신에 오소소 죽음 같은 소름이 번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한기가 척추를 타고
섬뜩하게 흘러내렸죠. 지독한 배신감과 비애가 명치 끝에서부터 폭발하듯 끌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목내를 건넨 뒤 황급히 응접실을 빠져나왔어요. 두 다리의 힘이 맥없이 풀렸으나 타인 앞에서는 결단코 태어난 척 연기했습니다. 70평생 거친 풍파를 겪으며 배운 진리는 절망조차 완벽한 고립 속에서만 허락된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무거운 발을 이끌고 공터로 나오니 거대한 벚나무 곁에 웅크린 동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또래가 왁자지껄 노는 와중에도 녀석은 굵은 나무 기둥에 기대어 무릎을 감싼 채 허공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죠. 가슴팍에서 부서지는 오후의 벼출기와 은빛 펜던트. 그 방짝임에 지우는 벽면에 쓰러지듯 기대어 제 입술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비명조차 되지 못한 오열이 터져버렸습니다. 경련하는 어깨를 타고 피 맺힌 눈물방울들이 소나기를 넘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11년입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손주의 존재조차 까맣게 모른 채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분신의 흔적이 버젓이 살아 숨쉬는데 바보처럼 매년 제삿날마다 생면부지의 고아들에게 위선적인 국자나 쥐어주고 있었던 꼴이라뇨. 회장님 귀가하실 채비를 마쳤습니다. 고요한 신복의 음성이 등허리를 찔러왔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재빠르게 젖은 뺨을 훔쳐내고는 평온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십수면을 그려왔듯 남자는 정확히 한 걸음 물러선 위치에서 깍듯이 허리를 굽히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충직하고 인자한 낯빛이었죠. 하지만 노련한 그녀의 시야에 찰나의 섬뜩한 빈틈이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타네가 고개를 드는 순간 공터 저편 벚나무 밑둠을 향해 번뜩이던 곁눈질이 능청스레 자신을 향해 거두어지는 소름 끼치는 궤적을 말입니다. 벼락같이 스쳐간 그 안광이 담긴 감정은 절대 아랫사람의 선이나 단순한 의문 따위가 아니었어요. 얼음장 같은 냉기. 그것은 완벽하게 표적을 통제하려는 감시자의 섬뜩한 주시와 같았죠. 심장이 찢기는 와중에도 철면피처럼 표정을 감춘 채 차렘이 올랐습니다. 묵직한 세단이 복지관 정문을 통과하는 내내 줄곧 차창 너머만 응시했죠. 푸사겸수 멀어지는 벚나무. 11년 전 비소의 새치 혀에 감쪽같이 늘어난 자신의 우매함이 한없이 저주스러웠습니다. 낙태 후 야반도주했다는 모함 한 줄에 눈이 멀어 진이를 파헤칠 생각조차 접어버렸던 과거가 목을 죄어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마주쳤던 그 서늘한 눈초리까지. 내 수조기로 믿었던 작자가 과연 온전한 아군일까? 10여 년간 단 한 번도 품지 않았던 치명적인 의욕이 산산조각난 신뢰를 비집고 뇌리를 난도질했습니다. 만주머니 속 아들의 사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창밖 풍경을 응시하며 그녀는 속으로 서늘한 칼날을 베리기 시작했죠. 내 아들아, 곧 진실을 밝혀주마.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차 안. 흐드러진 벚꽃 내음만이 짙게 베어들었다.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이미 서로는 직감하고 있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모든 일상이 산산조각 날 것임에 창밖으론 무심한 봄바람이 연분홍 꽃잎을 흩두렸다. 10여 년간 그 화려한 풍경 뒤편에 철저히 은폐되었던 기막힌 비밀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중이었다. 미끄러지듯 도심을 관통하는 묵직한 차량 뒷좌석에서 지우는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일렁이는 가로수 그늘이 다친 시야를 어지럽혔다. 그녀의 뇌리에는 11년 전 그날의 잔상이 낡은 영사기처럼 쉼없이 돌아갔다. 유독 뼈가 시리던 어느 겨울날 아들이 쭈뼛거리며 낡은 사진 한 장을 건넸던 순간이다. 화장기 없는 맑은 미소를 지닌 앳된 처자였다. 녀석은 잔뜩 긴장하면서도 꽤나 결연한 어조로 입을 뗐다. 엄마, 저 이 여인과 평생을 함께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미는 그 사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연. 학교 앞 밥집에서 서빙을 하던 뒷 배경도 물려받을 빛조차 없는 구하라했다. 굴지의 기업 안주인 자리에 앉히기엔 턱없이 모자란 핏줄. 벌떼 불가하다. 네 위치를 벌써 망각한 게냐? 얼음장 같은 호통이었지만 그 이면엔 제 핏줄이 겪을 험난한 가시밭길에 대한 지독한 모정이 서려 있었다. 쥐뿔도 없는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간 필시 제 자식이 진흙탕을 구를 것이 뻔했으니까. 아이는 말없이 구겨진 사진을 갈무리하곤 시선을 떨구었다. 무거운 침묵 끝에 녀석이 뱉은 말은 몹시도 서늘했다. 그렇다면 이 가문과 연을 끊겠습니다. 어미는 헛웃음을 흘렸다. 제 배 앞 하나 29회를 품은 녀석이
감히 반기를 들리 만무했다. 그 그림자처럼 순종하던 온순한 자식이었기에 허나 그 예상은 철저히 빗나갔다. 이튿날 돔이 텄을 때 녀석의 보금자리는 온기 하나 없이 적막했다. 낡은 악기 하나와 담보론만 챙겨 사라진 빈자리. 책상 한편엔 달랑 쪽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어머니 풀려를 용서하세요. 허나 제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눈물 방울이 떨어져 잉크가 번진 종이를 쥔 채 그녀는 해가 저물도록 텅 빈 공간을 홀로 지켰다. 어둠이 깔리고서야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어차피 제풀에 꺾여 곧장 귀가하리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길어봐야 7일, 늦어도 한 달 내엔 백기를 들 줄 알았다. 그러나 자식의 그림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생사조차 알 길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론 기계음만 맴돌았고 거처조차 꽁꽁 숨어버린 뒤였다. 다급해진 그녀는 최측근 수화를 풀어 사방을 뒤졌으나 돌아오는 건 늘 절망적인 대답뿐이었다. 오리무중입니다. 기한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찢어지는 억장을 애써 억누른 건 알량한 체면 때문이었다. 먼저 손을 내밀면 굴복하는 것이라는 참으로 미련하고도 오만한 아집이었다. 속절없이 1년이 침발해버린 어느 깊은 밤, 정막을 깨고 날카로운 벨소리가 공간을 찢었다. 수화기 너머로 심상치 않게 떨리는 비서의 음성이 새어나왔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차량 충돌로 위독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에 맨발로 뛰쳐나가 응급실로 미친 듯이 내달렸다. 차가운 복도에서 꼬꾸라지고 무릎이 깨져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눈앞엔 핏빛처럼 붉은 응급실 램프만이 아른거렸다. 잔인한 조명 아래 주저앉은 어미는 미친 듯이 두 손을 비볐다. 신이시여, 부디 내 목숨을 거두고 아이를 살려주소서. 온몸에 핏기가 가시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비웃고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나온 집도인은 처참한 침묵으로 답을 대신했다. 자신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는지 넋을 놓았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오직 무릎을 파고드는 서늘한 대리석의 감촉만이 뼛속 깊이 각인되어 남았을 뿐이다. 장례를 치근 후 그녀는 혈안이 되어 그 여인을 쫓았다. 제 피부치가 생의 끝자락까지 품었던 유일한 흔적이었기에 수아에게 불호령을 내려 추적을 명한 지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서류가 올라왔다. 비서는 몹시 통탄스럽다는 듯 시선을 피하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건조한 억양으로 입을 열었다. 그 계집이 상을 치르기도 전에 핏덩이를 낙태하고 거액을 뜯어냈습니다. 수표를 챙기자마자 종적을 감췄더군요. 지금은 어디로 숨었는지 묘연합니다. 그 끔찍한 보고에 피가 거꾸로 솟아 가죽 소파를 찢어질 듯 쥐어뜯었다. 핏대가 선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감히 형언할 수 없는 증오와 치욕이 가슴을 헤집어 놓았다. 제 새끼가 목숨과 맞바꾼 사랑의 대가가 고작 더러운 지폐 몇 장이었다니. 치가 떨려 어금니가 으스러지도록 깨물었다. 그만둬라. 그 천한 것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 모진 선고와 함께 남은 인연의 끝마저 무참히 잘라냈다. 그 불결한 이름을 철저히 금기시하며 자식의 참담한 과거를 백지화하는 것만이 죽은 아이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 세뇌했다. 허나 그 모든 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그 가여운 아이는 푼돈의 양심을 팔지도 제 뱃속의 생명을 끔찍하게 도려내지도 않았다. 사랑하는 이가 숨을 거두던 그 비극적인 밤, 그녀의 품 안엔 어느덧 7달을 채운 둘의 결정체가 조용히 맥박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그 애에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간 빈소 앞은 까만 양복의 사내들로 겹겹이 막혀 있었죠. 처주한 이방인 취급에 빈 껍데기처럼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푸른 배를 움켜쥔 채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가는 그 뒷모습은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시리도록 고독해 보였어요. 핏덩이를 세상에 내놓은 그 서늘한 순간에도 철저한 독수 공방이었습니다. 떠난 이가 낡은 수첩에 수없이 적어두었던 세 글자, 동훈. 그 애틋한 흔적은 곧바로 갓난쟁이의 호적이 되었죠. 해가 떠 있을 땐 컨베이어 벨트를 닫고 달이 뜨면 남이 먹고 간 불판을 닦아냈어요. 깊은 밤 기절하듯 눈을 붙이는 2~3시간이 허락된 휴식의 전부였답니다. 핏덩이를 안고 뼈가 부서져라 생계를 꾸리는 건 인간의 한계를 넘는 짓이었죠. 벼랑 끝에서 구원자처럼 다가온 이는 순자 노인이었습니다. 앞집 고시원에 머물던 이른을 훌쩍 넘긴 백발의 여인. 피부치 하나 없이 적막하게 여생을 보내던 분이었어요. 칠흑 같은 밤,
층계참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는 어미를 보곤 말없이 다가와 그 작은 생명을 거두어 안으셨죠. 눈물 거두거라 세대가. 이 녀석은 내게 맡기고 버뜩 밥벌이 다녀오렴. 투박하게 내뱉는 음성과 달리 핏덩이를 안아든 두 팔은 한없이 온화하고 따스했습니다. 그 새벽을 기점으로 어미가 밤이슬을 맞으러 나설 때면 늘 노인이 그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셨죠. 젖뺨을 물리고 오물을 닦아내며 침을 대는 밤엔 자장가로 달래는 수고로움 속에서도 10원 한 장 바라지 않으셨어요. 노인에게 그 작은 사내아이는 늙음하게 얻은 핏줄이었고 고단한 어미는 가슴으로 낳은 막내딸이나 다름없었답니다. 그렇게 9해라는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갔고 그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독하게 살아남았죠. 아이가 보육시설에 들어갈 무렵에야 비로소 평범한 엄마의 삶을 흉내낼 수 있었지만 노인의 보살핌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하필이면 모진 바람이 잦아들 무렵 가혹한 운명은 그녀의 육신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가벼운 체지미련이 무시했던 통증이 살을 내어왔고 마주 앉은 흰 가운의 사내는 참담하게 안색을 굳혔습니다. 차가운 진료실에 끝자락을 뜻하는 절망적인 진단이 떨어지자 그녀의 세상은 완전한 진공 상태로 멈춰버렸죠. 이명이 고막을 찢는 순간에도 치밀어 오르는 통곡을치 씹으며 가장 먼저 그린 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댈 재간은 애초에 없었거니와 당장 어미가 쓰러지면 아이의 입에 들어갈 밥술조차 끊길 판이었어요. 늙은 주름을 파르르 떨며 내 목숨 걸고 거두겠노라 매달리는 노인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체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앙상해진 노인의 두 손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속삭였죠. 어르신마저 잘못되시면 제 핏줄은 천의 구화가 됩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제 발로 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서글픈 진실이었어요. 탈부치를 억지로 떼어내던 그 잔인한 오후.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어미는 차가운 은빛 목걸이를 아들의 품에 채워주었습니다. 떠난 지아비가 남긴 단 하나의 흔적이었죠. 네 아버지가 남긴 부적 같은 거란다. 몹쓸병만 털어내면 당장 데리러 오마. 입꼬리는 억지로 둥글게 휘었지만 덜덜 떨리는 턱관절까진 숨기지 못했어요. 본능적인 이별을 직감한 녀석은 어미의 낡은 윗도리 자락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억센 낯선이의 손길이 아이를 채워갔고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파여름을 귓전에 박으며 어미는 지옥 같은 발걸음을 떼어야만 했어요. 단 몇 걸음도 떼지 못하고 그녀의 앙상한 두 다리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차가운 시멘트 담벼락에 이마를 지식이며 짐승의 단말마 같은 핏빛 오열을 소리 없이 토해냈습니다. 등 뒤에서 그 처절한 어깨를 감싸는 노인 역시 차마 어떤 위로도 건네지 못한 채 소리 죽여 통곡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회장 지유는 이 참혹한 진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장 11년이란 세월을 수아의 간악한 새치어에 놀아놨으니까요. 천박하게 핏줄을 버리고 돈가방을 챙겨 달아났다는 모함을 맹신해왔죠. 미끄러지듯 대저택의 차량이 멈춰섰을 때 감겨있던 그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차창 너머로 짙은 무건의 장막이 드리웠고 배신자가 정중히 문을 열었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뇌리를 떠나지 않는 건 낮에 마주친 사내아이의 서늘한 시선이었습니다. 제 자식을 소름 돋게 빼다 박은 그 맑은 눈동자. 시설 책임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연이라는 이름. 파렴치하게 야반도주했다던 그 아이의 어미가 지금 썩어 문드러진 몸으로 숨을 거두고 있다는 참혹한 진실. 그는 싸늘한 침묵을 유지한 채 원수의 곁을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겉보기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였으나 움켜진 주먹 사이론 살점 깊숙숙이 파고든 손톱 때문에 선혈이 맺히고 있었죠. 육중한 문이 닫히고 완벽한 혼자가 되어서야 꼿꼿했던 노구는 벽을 타고 허물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오직 번뜩이는 그의 젖은 눈동자만이 살기를 품고 있었어요. 11년이면 어떤 돈을 주고도 보상받지 못할 억겁의 시간. 허나 그는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죠. 피바람 부는 복수는 이제 막 막을 올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얗게 밤을 지새우며 서재 한가운데 놓인 죽은 아들의 영정을 수없이 쓰다듬었어요. 가래진 액자 속 자식의 미소 위로 낮에 보았던 작고 파리한 소년의 얼굴이 기적처럼 오버랩되었죠. 짙은 눈썹결과 오뚝한 콧대,
섬세한 윤곽까지. 그건 도저히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피의 증명이었어요. 이내 자신을 기만했던 수아의 그 교활한 눈빛이 번뜩이며 떠올랐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흘렸던 묘한 사내의 소문, 그리고 운동장에 그 아이를 훑어보던 서늘한 눈빛. 지윤의 뇌리에는 도무지 맞출 수 없는 기이한 퍼즐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그래는 홀린 듯 수화기를 거머쥐었다. 시계바늘이 새벽 1시를 훌쩍 넘긴 칠흑 같은 밤이었으나 주저함 따위는 없었다. 액정에 떠오른 이름은 남편의 생전부터 우리 가문의 은밀한 그림자 역할을 도맡았던 늙은 사냥개의 연락처였다. 현역에서 물러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뒤에서 은밀하게 정보상 노릇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뚜두르. 발신음이 3번쯤 울렸을까. 이 야심한 시각에 어인일이십니까, 회장님? 낮고 묵직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요동치는 심장을 억누르며 지우는 입술을 뗐다. 미세한 떨림조차 새어나가지 않게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은밀히 쫓아야 할 놈이 하나 있네. 덤으로 어떤 꼬마의 유전자도 확인해야겠어.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구구절절한 연유를 캐묻는 법은 없었다. 명심하겠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뵙지요. 이튿날 해질녘. 지우는 극심한 과로를 핑계로 김 비서에게 남은 스케줄을 전부 취소하라 지시했다. 충직한 얼굴로 우려를 표하는 김 비서를 향해 그녀는 귀창타는 듯 손사래를 쳤다. 눈 좀 붙이면 그만이네. 정막이 필요하니 자네도 그만 들어가봐. 비서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지우는 홀로 차키를 쥐었다. 약속 장소는 사람의 발길이 뜸한 변두리의 허름한 찻집이었다. 50대 중반을 넘긴 체격 좋은 사내. 현장을 떠났음에도 먹잇감을 노리는 매서운 안과는 녹슬지 않은 채였다. 식어가는 찬물을 목으로 넘기며 그녀가 천천히 운을 뗐다. 11년 전 외아들 진우가 당한 참병과 김 비서의 수상한 행적, 어제 보육원에서 마주친 그 묘한 꼬마까지. 핏기 가신 손끝이 덜덜 떨릴 만큼 그녀의 고백은 처절했다. 자네는 섣부른 참견 없이 묵묵히 그 잔혹한 과거사를 모두 삼켜냈다. 이윽고 수첩을 거두며 그가 낮게 속삭였다. 신자 확인을 원하신다면 그 꼬마의 유전자 시료는 어떻게 구하실 작정이십니까? 지윤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참엄한 시설 안으로 숨어들어 그 아이의 채취가 묻은 물건을 훔쳐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렇다고 피덩이에게 대놓고 요구할 노릇도 아니었다. 단 하나의 진실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탓이다. 노련한 사냥개가 먼저 미끼를 던졌다. 제가 녀석들을 위한 주전부리를 좀 챙겨 가볼까 합니다. 스스럼 없이 다가가 슬쩍 채취해오지요. 이틀이 지난 아침, 양손에 큼지막한 간식 봉투를 든 사내가 보육원 대문을 넘어섰다. 달콤한 과자 부치와 음료수가 한가득 등장하자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꼬맹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사람 좋은 미소를 흠뻑 머금은 그는 허허 웃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틈바구니로 스며들었다. 오직 동음만이 소란 속에서 비껴난 채 낡은 벽에 우두커니 기대어 있었다. 제 또래들이 군것질거리를 낚아챌 때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고립된 섬 같았다. 찌뼛거리는 녀석의 코앞으로 비스켓 하나가 쑥 내밀어졌다. 꽤 달콤할 텐데 한 입 안 할래? 돌아온 건 단호한 도리질이었다. 억지로 입에 물리는 짓거리 따윈 하지 않았다. 그저 녀석의 곁에 나란히 선 채 시끌벅적한 운동장을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다. 기묘한 정락을 먼저 깬 것은 꼬마 쪽이었다. 아저씨, 대체 정체가 뭐예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던 나그네지. 아주 오래전 이 동네에 머물렀던 적이 있단다. 의구심 가득한 눈망울이 작게 일렁였다. 날 서 있던 가시가 조금 누그러진 찰나 큼지막한 손바닥이 부드럽게 작은 정수리를 쓰다듬고 지나갔다. 머리통이 아주 튼실한 게 잔병치레 하나 없었겠구나. 그 너스레 사이로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이 감쪽같이 뜯겨 올라갔다. 차남께는 품속 지퍼백에 전리품을 재빠르게 갈무리했고 어린아이는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간 흔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보육원 정문을 나선 그의 발길은 곧장 연구소로 향했다. 지훈이 몰래 빼돌려둔 모바일과 방금 얻어낸 아이의 흔적을 함께 내밀었다. 판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꼬박 일주일. 피말리는 그 7일의 시간은 늙은 어미에게 10년 같은 형벌이었다. 어둠이 내리면 악몽이 시달리며 식은땀을 쏟았지만 태양이 뜨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철의 여인으로 위장해 출근길에 올랐다. 의심스러운 김비서 앞에서는 철저히 가면을 썼다. 70평생 산전수전 겪으며 연마한 포커페이스였음에도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유전자 감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늙은 사냥개의 발은 쉬지 않고 과거의 흔적을 쫓아 헤매고 있었다. 연희의 행적을 알고 있을 늙은 노파 순자를 끄집어내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버려진 폐허 같은 달동네 판잣집. 그 습한 골방의 문짝을 두드리자 세월에 짓눌려 허리가 기역자로 꺾인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뉘신지. 초면에 결례가 많습니다, 어르신. 다름이 아니라 옛날에 여기 살던 동훈이라는 꼬마의 발자취를 쫓고 있어서 말입니다. 그 애달픈 세 글자가 떨어지기 무섭게 탁한 노인의 눈망울에 왈칵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빗장을 풀었다. 곰팡내 나는 비좁은 단칸방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어미와 자식의 비극적인 서사가 천천히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사내를 먼저 떠나보낸 호러미가 핏덩이를 끌어안고 피눈물을 쏟아내던 나날들. 그 참혹한 생계를 돕고자 자신이 매일 밤 젖먹이를 대신 품어주었노라는 눈물겨운 고백. 심지어 올 초 연희가 불치병 선고를 받고 바닥에 나뒹굴었을 때 기꺼이 그 업보를 제 품에 거두려 했었다는 기막힌 진실까지. 아무리 뼈마디가 쑤셔도 내 품에서 그 핏덩이를 키우려 했건만. 주름진 노인의 응송에는 짙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아이 엄마가 한사코 말렸죠. 저마저 잘못되면 그 어린 것이 천혜고아가 될 거라면서요. 결국 제 손으로 보육원 문을 두드릴 수밖에요. 굽은 거친 손으로 할머니는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기묘한 상황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설에 아이를 맡긴 직후에는 아무 문제 없이 두어 차례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세 번째 발걸음을 했을 때 시설장은 난처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만남을 가로막았습니다. 까닭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아이와의 접촉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출입이 통제되었죠. 친모는 물론이고 저조차도 녀석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더군요. 이야기를 듣던 조사원의 매서운 시선이 번뜩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보육원을 쥐고 흔든 게 분명했거든요. 시설 책임자가 일전에 언급했던 그 정체불명의 사내에 관한 진술과 완벽하게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레오의 꼬리를 방장 밟고 싶었으나 섣불리 움직여 적을 자극하기보다는 혈연 확인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7일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정막이 흐르던 서재로 마침내 기다리던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움켜쥔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죠.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귓가로 가져가는 짧은 찰나조차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될까봐 숨이 턱끝까지 막혀왔거든요. 의뢰인님, 드디어 판별이 끝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웅성은 살얼음 판을 걷듯 한없이 무겁고 신중했습니다. 유치율 99.9%, 틀림없는 친손자입니다. 그 선언의 그는 실어증에 걸린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기계를 움켜쥔 그대로 가죽 의자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야에 맺힌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물에 일렁했죠. 뺨을 타고 펄펄 끓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잇자국이 나도록 입술을 물어뜯었지만 터져나오는 오열은 막을 길이 없었어요. 짐승이 앓는 듯한 처절한 통곡이 당안을 채웠습니다. 99.9% 죽은 아들의 분신이 맞았던 겁니다. 11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자신의 혈육이 그 차가운 시설에 끄트머리에 방치되어 있었다니. 책상 위 낡은 액자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차오른 눈물막 위로 세상을 떠난 자식의 미소가 아른거렸습니다. 아들아, 네가 남긴 핏덩이가 숨을 쉬고 있었단다. 찢어질 듯 쇳소리가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못난 애미가 11년이나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았구나. 억눌러왔던 감정의 툭이 터지며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굳게 닫힌 거대한 저택 안에는 그 애끓는 슬픔을 엿들을 이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70년 세월 동안 철의 여인으로 불리던 그녀였지만 그 밤만큼은 길 잃은 소녀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뺨에 얼룩이 다 말라붙고도 그네는 넋을 놓은 채 굳어 있었죠. 그러나 비통함이 휩쓸고 지나간 가슴 밑바닥에서 지독하게 서늘한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예리한 분노였습니다. 그동안 수족처럼 부리던 비소가 감히 자신을 기만했던 겁니다. 며느리는 도주한 적도 새 생명을 포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그런 엄청난 사기극을
버린 걸까요? 배우의 조종자는 누구일까요? 메마른 시선으로 그녀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노려보았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노파의 안광에는 살기마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애도는 이미 끝이 났으니까요. 지금부터는 피비린내 나는 진상의 베일을 벗겨낼 시간이었습니다. 티추를 확인한 이튿날, 그녀는 비밀 조사원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손주의 친모. 그 아이를 어떻게든 내 앞에 찾아놓게. 시한부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정보의 조각을 따라 조사원은 놀랍도록 빠르게 여인의 은신처를 밝혀냈습니다. 번화가에서 멀리 동떨어진 한적한 시골의 임종 돌봄 시설이더군요. 의료 내역과 시설 위탁 서류의 끄트머리를 집요하게 파고든 선고였습니다. 요양원의 정확한 위치가 적힌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마님의 손끝이 다시금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화면의 활자들이 어지럽게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무려 11년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로만 여겼던 며느리가 바로 지금 이 찰나에도 위태로운 생의 끈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철저한 고립 속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죠. 해가 뉘엿해질 무렵 그녀는 수행원들의 눈을 피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배신자 비서에게는 철저히 입을 다물었고요. 길 안내기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했지만 떨리는 손바닥에는 도무지 힘이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염치 없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참마디를 어떻게 떼어야 할까요? 붉은 정지 신호에 걸릴 때마다 이대로 차를 돌려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페인트가 벗겨진 허름한 3층짜리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낡은 간판 아래로 텅 빈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현관을 넘어서자 코를 찌르는 약품 냄새 사이로 밭은 기침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안내 데스크를 지키는 직원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3층에 325호라는 안내를 받고 승강기로 향했으나 위로 올라가는 단추를 차마 누르지 못하고 손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두컴컴한 비상 계단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무거운 층계를 하나씩 밟아 오르며 소용돌이치는 심란함에 애써 짓눌러야만 했으니까요. 마침내 그 병실 앞에 다다랐을 때 낡은 철문은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청백한 가림막 틈새로 저무는 석양빛만이 쓸쓸하게 내려앉고 있었죠. 비좁은 공간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철제병상. 그리고 그 위에는 숨결조차 희미해진 앙상한 여인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고리를 쥔 손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는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앙상한 실루엣만이 누워 있었죠. 창백한 피부 위로 투명한 약물이 뚝뚝 떨어졌고 이불 밖으로 나온 손목은 한겨울 나뭇가지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내 아이가 그토록 아꼈던 이의 모습이라곤 믿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인기척에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녀의 시선이 문가에 멈춰 섰습니다. 허공에서 부딪힌 두 시선 사이로 깊은 파문이 일었고 그녀의 얼굴은 믿을 수 없는 환영을 마주한 듯 하얗게 질려갔죠.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대면한 적 없건만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 속에서 제 얼굴을 수백 번도 더 각인했던 까닭입니다. 메마른 입술이 옅은 경련을 일으키며 힘겹게 달싹였습니다. 어머니, 쇳소리가 섞인 메마른 부름은 마치 촛불처럼 위태롭게 병실 안을 맴돌았습니다. 순간 지윤의 두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고 차마 방 안으로 들어서지도 못한 채 바닥으로 풀썩 주저앉고 말았죠. 7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꼿꼿한 여인이 차갑고 거친 장판 위에 처참히 엎드렸습니다. 싸늘한 바닥에 이마를 처박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죄가 크다. 11년간 까마득히 몰랐어. 핏덩이를 품고 있는 줄도 이토록 병만 시달리는 줄도. 며느리는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말하려 했었지만 컥컥대는 숨소리만 맴돌 뿐 백앤잇은 이내 굵은 눈물방울들로 흥건하게 젖어 들어갔죠. 저토록 바스라질 듯한 육신, 어디에 저런 수분이 숨어 있었나 싶을 만큼 오열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거의 기다시피 환자석으로 다가가 앙상한 그녀의 손등을 으스러지게 부여잡았습니다. 온기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싸늘한 골격뿐이었죠. 이 여린 두 손으로 11년간 손주를 거두고 억척같이 공당과 식당을 전전했을 지난날이 스쳐가자 가슴이 찢어질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간신히 숨을 고른 그녀가 마침내 입을 뗐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원망이 아니었죠. 번쩍 고개를 든 시어머니의 시선 끝에 맺힌 며느리의 눈빛은 젖어 있었을 망정 조금의 증오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항상 말했거든요. 어머님은 몹쓸 분이 아니라고, 그저 아들 향한 애착이 깊으셨을 뿐이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용서받을 거라고요. 그 한마디에 지윤의 안면 근육이 무참히 찌그러졌고 끓어오르는 통곡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지식이듯 꽉 깨물었습니다. 이윽고 며느리는 파들거리는 손끝을 베개 아래쪽으로 조심스레 밀어넣었어요. 악력이 다 빠져나간 탓에 더듬거리며 한참을 헤맨 끝에야 낡고 바랜 수첩 하나를 간신히 꺼내들었습니다. 겉면은 찢어져 제멋대로 나뒹굴고 끄트머리는 세월의 흔적을 탄 듯 누렇게 변색된 수첩이었죠. 그 사란의 기록이에요. 순간 지윤의 동공이 팽창했고 경련하는 두 손으로 그 낡은 종이 뭉치를 건네받았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남긴 글자들입니다. 제게 신신당부했죠. 훗날 어머님께 꼭 건네달라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일기장을 품속으로 깊이 파묻었습니다. 세상을 뜬 핏줄에 짙은 채취가 종이의 표면을 타고 고스란히 살갗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무려 11년을 돌아 비로소 자식과 재배한 환상마저 들 무렵 며느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덧붙였어요. 맨 끝장을 넘기시면 우리 동훈이에게 남긴 메시지가 나와요. 세상에 태어날 핏줄을 위해 벌써 이름까지 생각해 두었더군요. 시어머니는 차마 그 끝자락을 들춰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진동했으니까요. 품에 안은 유품을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내는 동안 기력을 모두 소진한 며느리는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공간엔 위태로운 호흡소리만 맴돌았고 지우는 핏기 잃은 그 손을 굳게 쥔 채 한참을 지켰습니다. 창밖에 해가 저물며 방안을 붉은 노을로 물들이다가 이내 깊은 칠흑 속으로 잠겨 들어갔죠. 그녀가 완전히 깊은 수면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몸을 일으켜 복도의 의료진을 다급히 붙잡았습니다. 저 아이의 경과가 지금 어떤가요? 머뭇거리던 당직 간호사가 침울한 어조로 입을 뗐습니다. 숨길 수 없이 말씀드리자면 기약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드뭅니다. 길어야 서너 달을 넘기기 힘드실 겁니다. 멍하니 고개를 끄덕인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건물을 빠져나왔으나 주차장 구석에서 도저히 차 안에 오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철판에 이마를 댄 채 얼어붙은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죠. 옷깃을 파고드는 매서운 밤공기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간신히 차에 오르고 나서야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유품을 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눈에 익은 필체가 종이를 빈틈없이 메우고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온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그 궤적을 훑어내리며 그녀의 두 뺨 위로 또다시 뜨거운 강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도 수화기를 들었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운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듣고 싶으면서도 막상 답을 하시면 어떤 변명을 해야 할지 겁이 났거든요. 그러다 페이지가 넘어가며 서서히 심상치 않은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띵크가 마구 번져있고 획이 사정없이 일그러진 것이 극도의 공포나 패닉 상태에서 휘갈겨 쓴 것이 분명해 보였죠. 내용이 검은 양복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안 곁에 한 발짝이라도 다가자면 내 아내의 목숨까지 온전치 못할 거라 협박당했습니다. 아내의 임신 사실을 저들이 눈치챈 모양입니다. 그 구절에서 지윤의 덜덜 떨리던 두 손이 허공이 굳어버렸다. 날카롭게 좁혀진 시선이 매형이라는 단어에 꽂혔다. 아들에게 그 호칭을 쓸 대상은 단 한 명뿐이었다. 맏딸 수진과 결혼한 박전모. 뒷장을 넘기자 믿기 힘든 정황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쪽 수아가 또 나타났어요. 오늘은 아예 현관문 앞을 지키고 섰네요. 연희가 겁에 질려 있습니다. 물증이 없어 경찰을 부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 대목을 읽던 지우는 빠드득 이를 갈았다. 핏기가 가실 정도로 일기장을 움켜쥔 그녀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아들이 느꼈을 공포. 처자식을 살리를 발악했던 흔적이 삐뚤빼뚤한 필정마다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맨 끝장으로 시선을 옮기자 놀랍게도 흩어졌던 글씨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호흡을 고르고 꾹꾹 눌러 쓴 유언 같았다. 동훈아, 네 이름은 아빠가 지었어. 빛날 훈자를 썼단다. 훗날 할머니와 마주치거든 이 목걸이를 건네며 사랑한다고 전해주려. 아빠가 끝내 하지 못한 말이거든. 너는
활자를 담아낼 길이 없었다. 지우는 품속 깊이 낡은 공책을 끌어안은 채 차창이 기대어 숨죽여 오열했다. 텅 빈 주차장 운전대에 머리를 파묻고 처절하게 흐느끼는 그녀의 어깨가 끝없이 떨렸다. 외새끼는 전부 알고 있었던 거다.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제 목을 조여온다는 사실을. 심지어 그 배우가 한솥밥을 먹던 가족 박전무였다는 것까지. 홀로 아내를 보호하느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지독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그 끔찍한 변을 당했던 것이다. 하염없이 흐르던 어미의 눈물이 멎자 텅 빈 눈동자 속으로 얼음장같이 서늘하고 지독한 살기가 깃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순수한 증오였다. 11년이란 긴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짐승 같은 분노가 일제히 포효하며 깨어났다. 조수석 위로 유품을 고이 모셔둔 지윤이 거칠게 자동차 엔진을 깨웠다. 룸미러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뺨엔 얼룩이 번져 있었으나 형형하게 빛나는 안광만큼은 시퍼런 비수와도 같았다. 아가 엄마가 드디어 전말을 알았단다. 낮게 읊조리는 음성에는 한치의 떨림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누가 네 숨통을 끊었는지 이 어미가 뒤엎고 찢어 밝혀주마. 결연한 다짐을 실은 차량이 칠흑 같은 밤거리를 가르며 질주했다. 옆자리에 놓인 빛바랜 일기장이 차창 밖 가로둔 불빛을 받아 번뜩이다. 이내 짙은 그림자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비록 낡은 종이장이었으나 그 안에 새겨진 혈육의 글씨는 11년의 기나긴 침묵을 박살낼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무기였다. 그녀는 그 기록을 총 3번 정독했다. 초독되는 앞을 가리는 눈물바람 탓에 활자를 제대로 쫓지조차 못했다. 제독할 땐 죽은 자식이 남긴 획 하나하나를 지문이 닳도록 어루만졌고 마지막 3독에 이르러서야 오열을 멈추고 냉정히 단서를 추렸다. 슬픔에 잠식되는 대신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기록장 전체를 통틀어 매형이라는 단어는 무려 17번이나 등장했다. 그가 수화를 붙였다. 박전무 측의 은밀한 정갈 지분 싸움으로 내 목을 조여온다 등등. 모조리 제 아들을 사지로 몰아세우는 소름 끼치는 정황들 뿐이었다. 지윤의 펜 끝이 백지 위로 잔인한 이름 석자를 파내듯 새겼다. 사위 박전무. 죽은 아들에게는 매형되는 착자였다. 그녀는 즉각 사설 탐정을 다시 호출했다. 이번 접상 장소는 보안이 허술한 찻집이 아닌 본가의 밀실 같은 서재였다. 눈엣가시 같은 김 비서가 저택에 발을 들이기도 전인 꼭두 새벽의 일이었다. 탐정의 눈앞에 피 맺힌 노트를 던지듯 펼친 그녀가 명령했다. 이 텍스트들이 진실이라는 걸 증명할 완벽한 뒷조사가 필요해. 요약된 메모를 훑어내려가던 사내의 동공이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시할 게 하나 더 있어. 찰나의 침묵이 울렸다. 그 잔혹한 의심을 입 밖으로 내뱉기까진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다. 무려 11년이나 자신의 수족처럼 부렸던 일을 심판대에 올리는 일이었으니까. 김 비서도 은밀히처럼 그자가 왜 내 눈을 가렸는지 낱낱이 파헤쳐야겠어. 지시의 사내는 묵묵히 고개를 주워꾸랬다. 방을 빠져나가려던 그가 나지막이 경고를 남겼다. 사모님 낌새를 채면 쥐도 새도 모르게 흔적을 지울 유인들입니다. 철저하게 평소처럼 연기하셔야 합니다. 그 뼈 있는 조언에 지우는 말없이 턱을 당겨 화답했다. 그날을 기점으로 그녀는 회사에서 비서를 마주할 때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일관된 가면을 뒤집었었다. 결제판을 넘겨받거나 뒷좌석에 올라탈 때, 심지어 일상적인 브리핑을 받을 때도 평상시에 자애로운 상전 그 자체였다. 70평생을 거대 기업의 안주인으로 군림해온 그녀의 포커페이스는 완벽했다. 허나 홀로 밀실에 남는 짙은 밤이 오면 손톱이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어야 했다. 조사원은 가장 먼저 박전무의 은밀한 돈줄을 파고드는데 집중했다. 복잡한 장부들을 털자마자 기이한 흐름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위의 이름이 아닌 다수의 유령 계좌들에서 매월 고정적인 액수가 증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꼬리가 밟힌 특정 계좌 하나는 약속이나 한 듯 매달 동일한 시기에 한 곳을 향해 검은 돈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 거액의 종착지는 다름 아닌 김 비서의 주머니였다. 이 배신극의 전말을 보고받은 지우는 입술을 지식이듯 앙다물었다. 어느 정도 직감은 했으나 끔찍한 실체를 두 눈으로 목도하자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대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10년이란 세월 동안 매월 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다 합치면 6억 원을 웃도는 거액이었죠. 회장 지윤의 손길이 의자 손잡이를 으스러뜨릴 듯 파고들었고
시퍼런 핏대가 툭 붉어졌어요. 조사원의 끈질긴 추적 결과 그 기이한 자금 흐름의 시작점은 아들 진우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비서의 발목을 잡은 족쇄가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죠. 진실의 실마리는 의외로 등잔 밑에 숨어 있었어요. 바로 경찰서 캐비닛 속이었죠. 아들이 참변을 겪을 그달 만취 상태의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 돌연 흔적도 없이 진발한 내역을 찾아낸 겁니다. 서류에 적힌 가해자의 성명은 김태현. 김 비서의 하나뿐인 핏줄인 21살의 청년이었죠. 밤틀 무렵 취기가 가득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길 가던 사람을 치고 도주해버린 겁니다. 그 차에 치인 피해자는 다리뼈가 으스러져 무려 석 달이나 병상에 누워있어야 했어요. 곧장 수사망이 좁혀졌지만 불과 열흘 만에 모든 절차가 멈췄습니다. 다친 쪽에서 돌연 처벌 불원서를 냈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싹 바뀌었거든요. 막강한 재력과 권력으로 진실을 짓밟아버린 셈이죠. 조사원은 그 입막음용 자금의 꼬리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출처는 박 전무가 꽁꺽 숨겨둔 대포 통장이었어요. 서류를 넘기던 지윤의 두 눈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기괴하게 얽혀있던 지난날의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고 있었죠. 사위인 박 전무는 처남을 쳐낼 끔찍한 덫을 놓는 동시에 비서를 자신의 철저한 장기말로 부릴 약점이 절실했던 겁니다. 그 찰나에 비서 자식의 뺑소니 사실을 낚아챘고 감옥행을 막아준다는 조건으로 목줄을 단단히 채워버린 것이죠. 자식의 앞길을 지켜주는 대가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한 비열한 거래였습니다. 결국 김 비서는 주인을 물어뜯은 페르나인 동시에 제 핏줄을 구하려다 영혼까지 팔아넘긴 가여운 아버지였던 셈입니다. 11년 전 며느리가 야반도주했다는 허위 보고서부터 보육원에 입김을 불어넣어 접근을 철저히 막아버린 것까지 전부 박 전무의 치밀한 각본이었어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사위가 뒤로 빼돌린 검은 돈의 덩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업 자금을 횡령해 파놓은 은밀 계좌만 12곳. 액수로는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그 더러운 뭉칫돈으로 임원진의 입을 틀어막고 적들을 짓밟으며 비서처럼 절박한 이들의 양심을 사들여왔던 겁니다. 그러나 늙은 아비의 가슴을 찢어놓은 진짜 비수는 횡령액 따위가 아니었어요. 조사원이 조심스레 내민 마지막 단서가 있었습니다. 핏덩이 손주가 보육원에 버려지던 그날 사위가 비서의 휴대전화로 쏘아올린 짧은 텍스트였죠. 꼬맹이는 시설로 넘겼어. 세상 밖으로 절대 못 기어나오게 철저히 밟아둬. 장인어른 귀에 들어가는 날엔 우린 끝이다. 그 섬뜩한 문장 앞에서 지우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사위놈은 핏줄의 탄생을 애초부터 전부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10년 전 처남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던 순간부터 며느리의 잉태를 눈치챘고 손주가 세상에 나온 뒤로도 숨통을 조이며 지켜본 것이죠. 결국 훗날 지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룹을 온전히 집어삼키려 적통인 어린아이를 산송장처럼 시설 구석에 처박아버린 악마 같은 짓이었어요. 종이뭉치를 툭 떨군 지윤은 무거운 걸음을 옮겨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짙은 어둠 속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고 빌딩 숲에 매서운 네온 사인만이 세상을 탐욕스럽게 집어삼킨 밤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뱀 같은 사위의 얼굴이 스쳤어요. 하나뿐인 딸 수진이 수줍게 그를 처음 인사시키던 그날이 사무치게 떠올랐죠. 반듯한 인성에 싹싹하며 눈빛이 매서웠던 젊은이. 지유는 그 도끼 어린 눈망울을 훌륭한 제목의 징표라 오판하고 말았습니다. 기꺼이 가족으로 품고 그룹에 심장부를 내어주었지만 그자의 마음속엔 건강한 부부 대신 썩어 문드러진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굴러들어온 돌이라는 꼬리표가 만들어낸 지독하고도 시커먼 자격지심이었죠. 간부회의 중 아들 진우가 입을 열 때면 사위의 안면이 차갑게 굳어지던 찰나를 분명 스치듯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저 젊은 혈기의 묘한 기싸움 미련이 넘겼었죠. 그 하찮은 콤플렉스가 제 아들의 명추를 끊고 피부치를 생지옥에 밀어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가여운 내 딸 수지는 지아비가 벌인 이 참혹한 피해 짓거리를 까맣게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끔찍하게 아끼던 동생의 상을 그저 불운한 찻길 사고로만 믿었죠. 그 살인마가 가정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애처가 가면을 완벽히 쓰고 있었으니까요. 노인의 양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억센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이까지 찢어서라 손톱이 파고들었건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끓어오르는 사리가 육신의 아픔을 마비시켜버렸죠. 찰나의 정적을 깨고 조사원에게서 다급한 신호가 울렸습니다. 어르신 박전무 측이 부산하게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의 눈가에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어요. 김비서가 오늘 저녁 그자와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육원에 발걸음하신 사실을 꼰지른 듯합니다. 사위 쪽 분위기가 꽤나 흔들리는 게 역력합니다. 지윤의 어금니가 부서질 듯 맞물렸습니다. 기어코 보육원에 다녀온 행적을 그 첩자가 알아채고 만 거였죠. 그날 정원에서 동훈을 주시하던 그 서늘한 눈초리는 단순한 헛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대화 내용 전부를 엿듣지 못했으나 박 전무가 비서에게 꽤나 은밀하고 끔찍한 오더를 내리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천백하게 질린 낯빛으로 보건대 몹시 위급한 사안임이 틀림없습니다. 지은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짓지겨버릴 듯 부여잡았습니다. 낯선 수화기 너머의 확답을 듣고서야 무거운 숨을 내쉬었어요. 보육원 인근은 통제됐습니다. 낡은 서재 의자가 삐걱거리며 그녀의 구분듦을 받아냈죠. 천장에 희미한 얼룩을 응시하자 맥박은 요동치는데 오히려 이성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기이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그 자비 없는 사냥꾼 박전무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으니 더 이상 지체할 여유 따윈 허락되지 않았죠. 모든 죄악을 폭로할 심판대를 세우는 것과 그 악마가 남은 핏줄마저 아사가를 발악할 그 숨막히면 찰나의 시간 싸움이었달까요? 핏기가 신 두 눈을 질끈감은 노모의 마른 입술이 바르르 떨리며 기어코 열렸습니다. 텅 빈 방 안을 떠도는 유령을 향한 처절한 속삭임이었죠. 아가, 네가 남긴 핏줄은 이 애미가 목숨 걸고 지켜내마.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야속한 칠흑 같은 밤. 유독 그녀의 방 창문만이 등대처럼 외롭게 어둠을 찢고 있었어요. 백열등 조명 아래 누렇게 바랜 기록장과 피 묻은 진실이 담긴 서리철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며 놓여 있었죠. 세상을 떠난 자식의 피 맺힌 유언이자 괴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단도 두 자루였던 셈입니다. 거칠어진 두 손으로 그 과거의 파편들을 움켜쥔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운명의 초침이 밤 10시를 무심히 넘어선 그 잔혹한 밤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을 위해 흩어진 죄악의 증거들을 하나둘씩 꿰맞추던 중이었죠. 횡령 내역과 더러운 돈의 흐름, 그리고 아이가 남긴 피눈물 어린 기록을 포개는 그녀의 앙상한 손끝엔 시퍼런 멍이들만큼 힘이 들어갔어요. 침묵을 깨는 날카로운 벨소리. 사설조사원의 연락처가 뜨자마자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낚아챘습니다. 흘러나오는 상대방의 억양은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이 쫓기는 짐승처럼 다급하고 억눌려 있었죠. 어르신, 당장 시설 쪽으로 와보셔야겠습니다. 방금 시커먼 승합차 한 대가 정문 앞을 막아섰어요. 장정셋이 건물로 진입한다는 비보에 온몸의 혈관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공들여 모은 진실들이 허무하게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공권력을 불렀다는 외침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인적 드문 병들이라 출동이 지연될 거란 절망적인 소식에 그녀는 대화가 채 끝나기도 전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맨발의 얇은 실내화만 꿰찬 초라한 몰골이었지만 차키를 움켜쥔 손만은 투사처럼 결연한 채 운전석으로 몸을 던졌죠. 엔진의 굉음과 함께 차가 튀어나갔고 차창 밖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칠흑의 아가리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전멸하는 주황빛 가로등이 비명처럼 스쳐가는 동안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며 운전대를 부서져라 쥐고 있었어요. 빗기가 신 뼈마디가 도드라졌고 거울 속 노인의 얼굴은 살기를 품은 야차처럼 낯설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가장 끔찍한 될말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죠. 하나뿐인 핏줄이 정체불명의 차량에 실려 이 땅을 영영 떠나버리는 악몽 같은 환영에 사로잡힌 채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그건 안 돼. 바닥에 닿을 만큼 가속기를 지식이자 계기판의 바늘이 미친 듯이 솟구쳤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질주해 본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죠. 숨가쁜 오르막길 끝자락, 아이가 있는 건물을 막아선 불길한 그림자 하나가 엔진 소리를 우뭉거리며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불이 벌린 짐승처럼 뒷문이 열린 그 끔찍한 차량, 바로 곁으로 미끄러지듯 급제동을 걸었어요. 얇은 실내화가 진흙탕에 미끄러져 엎어질 뻔했지만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휘청이는 몸을 간신히 지탱해냈습니다. 뜯겨 나간 듯 열린 창문을 뚫고 심장을 후벼 파는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흘러나왔죠. 노구의 몸뚱이는 부서질 듯 복도를 가로질러 아이들의 온기가 남은 방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숙소 앞 어둠의 하수인들이 나약한 손주의 양팔을 억센 소나기로 구속한 채 지을지을 끌어내는 참혹한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그 작은 생명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었어요. 마룻바닥을 긁어대는 연약한 발길질에 수면복은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망을 보던 불청객의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죠. 아이는 비명조차 삼킨 채였습니다. 그저 터져나오는 오열을 이새로 씹어삼키며 굵은 눈물방울만 쏟아내고 있었죠. 극한의 공포 앞에서도 기어코 굴복하지 않으려는 그 애처로운 투지에 이성이 제동을 걸기도 전에 본능이 튀어나갔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손 놓지 못해 짐승의 포효 같은 노인의 호통이 복도를 찢어놓자 침입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가해진 신발 차림의 백발 노인이 가로막고선 기막힌 상황에 놈들의 흉흉한 눈빛에도 찰나의 흔들림이 스쳐갔지. 뼈마디가 사시나무처럼 요동쳤지만 사신을 향해 내딛는 그녀의 발걸음엔 한치의 망설임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리의 틈바구니로 거침없이 몸을 구겨넣은 그녀는 사냥개들 앞에서 새끼를 품듯 새 핏줄을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가녀린 몸뚱이를 품에 가두고 스스로 거대한 방패막이가 되어버린 노인을 향해 덩치 큰 사내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도친네 험한 꼴 보기 전에 당장 비켜서시지.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얼음장 같은 무건의 거부뿐이었어요. 미동조차 없는 그녀의 굽은 등 너머로 덫에 걸린 어린 새끼 마냥 미친 듯이 펄떡이는 손주의 심장 박동만이 처절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폭력이 묵인을 깨고 다가오는 순간 거친 소나기가 무자비하게 그녀의 앙상한 어깨를 향해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깬 그녀의 한마디는 서늘했습니다. 내 목숨부터 끊고 데려가라. 그 음성엔 한치의 떨림조차 없었죠. 70년이라는 기구한 세월을 견뎌낸 노파에게 두려움 따위는 사치였어요. 오직 피 맺힌 결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벼랑 끝에 선 자만이 토해낼 수 있는 비장한 울림이었죠. 괴한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얼어붙었죠. 당황한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힘없는 늙은이를 칠 거란 계획은 없던 게 분명했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성과 없이 물러날 기색 또한 아니었죠. 덩치 하나가 험악하게 거리를 좁혀오자 그녀는 품속의 어린 생명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뼈마디가 비명을 질러도 상관없었죠. 이 끈을 다시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찰나의 순간 어둠을 찢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아득하던 구원의 굉음은 순식간에 귓가로 돌진해왔습니다. 햇빛과 푸른빛의 성광이 시설 앞마당을 어지럽게 수놓기 시작하자 사내들의 낯빛이 흙빛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밖을 살피던 끈앞풀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어요. 짭새다, 튀자. 아이를 노리던 거친 손길들이 거두어지고 무리는 쥐새끼처럼 비상구를 향해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뒷문엔 이미 추적자가 거대한 벽처럼 버티고 섰죠. 죄압당한 그 안들이 차가운 타일 위로 짓눌렸고 아수라장이던 건물 안에는 마침내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방파제처럼 선 채 핏줄을 지키듯 아이를 감싸고 있었어요. 굳어버린 두 팔은 미동조차 없었죠. 손을 떼는 순간 신기루처럼 부서질까 두려웠던 겁니다. 꼬마 역시 숨죽인 채 그 따스한 둥지 안에서 가쁜 호흡만 매뱉고 있었어요. 요동치던 맥박이 서서히 평온을 찾던 바로 그때였어요. 가느다란 고사리 손이 슬며시 올라와 낡은 카디건 자락을 생명줄처럼 쥐어짜는 게 아니겠어요. 잔뜩 옹송그린 손끝엔 절박함이 묻어났죠. 여린 손마디가 새하얗게 탈색될 만큼이요. 이 온기를 잃으면 영영 버려질지 모른다는 짙은 두려움. 그 간절한 온도가 피부에 닿자마자 그녀의 메말랐던 눈시울이 마침내 터져버렸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서 상처 입은 들짐승처럼 나를 세우고 노려보던 핏덩이였죠. 달콤한 호의조차 차갑게 밀어내며 세상과 담을 쌓았던 고독한 영혼이 생애 처음으로
타인이라는 구명조끼에 의지해온 겁니다. 기적 같은 온기에 뺨을 파묻고 그네는 낮게 속삭였어요. 걱정 마라, 할미. 여기 있다. 아무데도 안 가. 동우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지윤의 소매를 쥔 작은 소나귀엔 애틋한 절박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윽고 제복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쳐 아수라장이던 복도를 통제하기 시작했죠. 미비백선한 원장님이 얇은 차림새로 달려왔고 방문 틈새마다 파랗게 질린 어린 눈동자들이 숨죽여 밖을 살폈습니다. 사설 조사원이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3명 모두 확보했습니다. 현재 배우를 캐는 중입니다. 박정무의 소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만 놈들의 차량에서 출국용 비행기표가 발견됐거든요. 당장 내일 동틀역 출발하는 비행편이었죠. 지윤의 눈매가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기어이 이 핏줄을 타국으로 밀항시키려 했던 잔혹한 진실. 수사관들에게 모든 정황을 넘겼으니 놈들의 죗값을 물을 확실한 족쇄가 될 겁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지윤은 묵묵히 수긍하면서도 두 팔로 감싸안은 가여운 동훈에게서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남은 흔적을 샅샅이 뒤지는 사이 두 사람은 텅 빈 원장실 소파에 우두커니 몸을 띄었어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머그잔을 내밀어도 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제 무릎의 위로 창백한 두 손만 웅크리고 있었죠. 죽을 힘을 다해 지윤의 낡은 겉옷을 부여잡았던 핏기가신 바로 그 가녀린 손가락들이었습니다. 지윤은 아이 곁에 가만히 주저앉아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량한 위로의 말로 섣불리 달래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온기만이 전해지도록 옷깃을 맞대고 버텼습니다. 억겁 같은 정적이 흐른 뒤 동훈의 메마른 입술이 비로소 달싹였죠. 아까 할머니는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그 물음에 지우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엄청 떨렸단다. 근데 왜 도망치지 않고 가로막았어요? 지윤이 마주본 동훈의 눈동자 속엔 여전히 짙은 두려움이 일렁했으나 그 깊은 곳에서 낯선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것은 기적처럼 피어난 핏줄을 향한 작고도 단단한 맹신이었습니다. 지윤은 거친 손바닥으로 녀석의 정수리를 다독였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지. 내 전부가 거기 서 있었습니까? 동훈은 입을 꾹 감은 채 조심스레 자신의 작은 머리를 지윤의 굽은 어깨 죽지에 기댔습니다. 깃털이 내려앉듯 조심스러운 떨림이었지만 지윤의 온몸은 그 뭉클한 무게를 뚜렷하게 감지했죠. 행여나 이 마법이 깨질까 두려워 돌부처처럼 굳은 채 숨죽여 호흡만 골랐습니다. 아이가 내어준 이 기적 같은 찰나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마침내 창밖으로 찬란한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기이한 자줏빛 어둠이 원장의 방을 삼켜갈 무렵 거칠던 동훈의 호흡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해졌죠. 최근거리는 앳된 숨소리만이 고요를 채우고 있었다. 지유는 평온한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조용히 칼을 갈았다. 이 지독한 악연의 굴레를 오늘 기어이 끊어내겠다고. 어느덧 희부연 여명이 낡은 보육원 벚나무 위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의 텅 빈 시선은 허공을 맴돌았으나 온 신경은 다가올 숨막히는 결전의 장소를 향해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가문의 운명을 가를 임시회의가 열리던 날, 야속하리만치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좌옥 꼭대기층에 자리한 서늘한 공간. 거대한 원목 탁자를 살리에 두고 임원들이 숨죽인 채 도열해 있었다. 가장 상석인 주인의 자리는 주인을 잃은 듯 비어 있었으며 그 대척점에는 박전무가 떠리를 틀고 앉아 좌줌을 압도했다. 그의 태도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구김살 없는 최고급 정장 소매를 툭툭 털며 곁에 앉은 임원과 시시껄렁한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을 정도였다. 오만함이 가득 배어있는 비릿한 미소가 남자의 입가를 유령처럼 맴돌았다. 불과 며칠 전 보육원으로 급파했던 사냥개들이 경찰의 덜미를 잡혔음에도 이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맹신하는 눈치였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촘촘히 엮어낸 검은 돈과 권력의 거미줄이 완벽한 방패가 될 거라 확신하던 순간 육중한 문이 열렸다. 지윤의 등장이었다. 장내를 맴돌던 모든 낯선 호기심과 경악이 순식간에 그녀의 발끝으로 쏟아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동공은 이내 그녀의 곁으로 향했다. 거친 세팔을 견뎌낸 늙은 손끝에 여리고 조그만 옹기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끊어진 핏줄의 마지막 흔적. 동문이었다. 말끔한 차림새와 대비되게 녀석의 파리한 낯빛에는 짙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불안하게 떨리는 커다란 눈망울이
차가운 공기로 가득한 방 안을 짐승처럼 이리저리 살폈다.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어른들의 서늘한 눈초리에 짓눌린 핏덩이는 할머니의 온기를 생명줄처럼 부여잡았다. 그녀는 단단하게 얽힌 깍지를 풀지 않은 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다. 제 곁에 피부치를 앉힌 뒤 가녀린 등을 다정히 토닥여 주었다. 생자의 여유를 부리던 사내의 얼굴에서 일순간 기분 나쁜 조수가 증발해버렸다. 그의 시선은 아이의 존재에 속박당한 듯 멈춰버렸다. 옅은 경련이 일던 입가는 곧장 험악하게 일그러지고 말았다. 찰나를 스치고 지나간 상대의 맹렬한 균열을 늙은 투사는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언적을 깨고 좌중의 움성거림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핏덩이의 등장에 쏟아지는 날선 의문들 속에서도 그녀는 태산처럼 침묵을 지키며 때를 노렸다. 끓어오르던 파여름이 서서히 찾아들고 무거운 정막만이 장내를 감돌자 마침내 감춰둔 진실의 입술을 뗐다. 갑작스럽게 여러분을 이 숨막히는 자리에 불러 모아야만 했던 진짜 연유를 이제 밝힐 참입니다. 흔들림 없이 가라앉은 음성이었음에도 공간을 베어낼 만큼 서슬이 벌했다. 그녀가 탁자 위로 밀어넣은 것은 몇 개의 낡은 종이 무더기였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핏자국처럼 바랜 수첩. 죽은 아들의 처절한 기록이 담긴 생의 마지막 유품이었다. 11년 전 황망이 곁을 떠난 내 핏줄이 피눈물로 써내려간 비망록입니다. 거긴 그 아이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목을 조여왔던 검은 겉박의 족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공동묘지처럼 고요해졌고 사람들의 낯빛에는 숨길 수 없는 당혹감이 전염병처럼 번져갔다. 여유를 부리던 원수의 두 손이 황급히 보이지 않는 탁자 밑으로 뱀처럼 숨어들었다. 핏대가 설 만큼 꽉 쥔 주먹의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내 지윤의 손에서 두 번째 족쇄가 될 두툼한 서리뭉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무가 그간 은밀하게 쌓아올린 추악한 뒷돈의 장부입니다. 12개의 꼬리표 없는 통장 속에 감춰둔 수백억 원 모두 회사의 심장에 빨대를 꽂아 착취한 고름덩어리죠. 곳곳에서 억눌렸던 경악의 탄식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다. 진상을 두 눈으로 쫓으려 상체를 바싹 빼는 이들도 여럿이었다. 초롱성 같던 남자의 가면이 벗겨지고 주체할 수 없는 수치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마지막 조각은 찢겨진 탑승권 사본이었다. 불과 사흘 전 저 남자의 사주를 받은 사냥개들이 애꿎은 내 손주를 앗아가려 했소. 흔적도 없이 타국으로 증발시켜버리려던 그 치밀하고도 끔찍한 사냥 말입니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히며 짐승들에게서 빼앗은 증거물이요. 벼랑 끝에 몰린 박 전무가 이성을 잃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도대체 무슨 억지를 부리시는 거냐며 고래고래 악을 썼지만 그 바락 속에는 이미 처참하게 부서지는 파여름이 섞여들고 있었다. 나중에 차가운 눈초리가 일제히 한 곳을 향해 비수처럼 꽂혔다. 지우는 먹잇감을 노려보는 포식자처럼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그를 짓눌렀다.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른 채 낮게 짓씹어 뱉어낸 단 두 글자. 앉아. 그 서늘한 호령에 남자의 몸뚱이가 돌처럼 굳어버렸다. 70평생 짐승들 틈에서 거대한 제국을 거치해온 절대자의 권위가 방 안의 공기를 통째로 집어삼켰다. 폐잔병처럼 힘없이 주저앉으면서도 그의 동공엔 짐승의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이윽고 지윤의 시선이 굳게 닫힌 출입구로 향했다. 들어오게. 그 짧은 허락과 함께 김비서가 그림자처럼 모습을 드러내자 공간을 채우던 기류가 섬뜩하게 요동쳤습니다. 발악하던 원수의 낫에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핏기마저 완벽하게 진발하는 순간이었다. 제 수족과도 같던 이의 등장에 남자의 눈동자가 속절없이 파닥거렸다. 김비서는 납덩이 같은 걸음을 옮겨 중앙으로 나아갔다. 짊어진 죄악의 무게만큼이나 둔탁하고 지친 발놀림이었다. 깊은 참여의 묵내를 올린 그가 천천히 고개를 치켜들었다. 붉어진 시선의 끝은 오직 단 한 사람. 자신의 옛 주인을 향해 올곧게 박혀들었다. 무려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함께 시체를 묻고 피를 나눴던 추악한 공범들. 파멸의 문턱에 선 남자의 절박한 눈동자가 침묵의 살기를 뿜어내며 허공에서 부딪혔다. 살벌한 경고가 담긴 눈빛이 꽂혔음에도 남자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이 달싹했습니다. 미세한 떨림 속에서도 결연한 의지가 배어나왔죠. 10년 전 그날 상무님의 사주를 받아 끔찍한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도련님의 여자가 뱃속 핏줄을 지우고 잠적해버렸다고요. 전부 꾸며낸 허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넓은 공간은 차가운 빙점 아래로 곤두박질 쳤어요. 정악으로 물든 임원진들 앞에서 폭로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린 핏줄이 갇힌 보육원에 은밀한 손을 써 외부와의 접촉마저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사실까지요. 다달이 검은 돈을 챙기며 충견 노릇을 해왔던 추악한 과거의 조각들이 낱낱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참회하듯 내뱉는 그의 끄듬절이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제 자식이 인질로 잡혀있어 이 지옥에서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거라고요. 오랜 세월 짓눌려온 죄책감이 기어이 축축한 물기로 번져 올랐습니다. 비록 제 피부치를 위해서라 한들 이 어린 생명에게 가한 잔혹한 폭력을 정당화할 순 없겠지요. 참회하는 두 눈이 가엾은 소년을 향했습니다. 소년은 이 잔혹한 진실을 전부 가늠하지 못해도 타인의 굵은 눈물방울에 놀라 작은 주먹을 꽉 쥐었죠. 그 순간 궁지에 몰린 범인이 거칠게 자리를 걷어차며 일어섰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는 악에 바친 고함이 삭막한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발겼어요. 허나 그 알량한 발악은 이내 가로막히고 맙니다. 핏기 가신 아내의 창백한 음성이 그를 덮쳤거든요. 아버지는 일찌감치 이 파국을 예견하고 혈육을 이 자리에 불렀던 겁니다. 그녀는 내내 그림자처럼 구석을 지키고 있었죠. 초반만 해도 뜬금없는 호출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의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추악한 진실이 까발려질수록 그녀의 낯빛은 시체처럼 굳어갔으라. 기어이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두 다리는 딱딱한 탁자 끝동을 부여잡고서야 간신히 버티고 섰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반려자를 향한 시선에는 참담한 물결이 일렁했습니다. 내 오라비를 죽음으로 문 원수가 바로 당신이었냐며 생사를 찢어내는 듯한 절규였어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애원과 이미 엎질러진 비극을 향한 지독한 탄식이 엉켜 있었죠. 다급해진 사내가 다 무너져가는 동아줄이라도 잡듯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전부 조작된 모함이라며 발버둥 쳤지만 그녀는 싸늘하게 뒤로 걸음을 물렸어요. 내밀어진 손길을 차갑게 쳐낸 겁니다. 그 처절한 외면이 사내를 지탱하던 최후의 동아줄마저 무참히 끊어내버렸죠. 경건하던 무리도 하나둘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그를 비호하던 측근들마저 미련 없이 등을 저버렸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패전 곁에 남을 바보는 없었으니까요. 그는 철저히 고립된 채 완벽한 나락을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불타오르던 도끼는 맥없이 사그라들고 껍데기만 남은 허망함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최고 권력자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해당 임원의 즉각적인 파면 및 형사 고발권을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동의한다면 거수하십시오. 하나, 둘, 셋. 머뭇거리던 이들마저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듯 황급히 찬성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없는 완벽한 가격. 노인은 참담한 승리를 확인한 뒤에야 천천히 의자로 돌아가십니다. 의자에 파묻히듯 기대자. 그간 버텨온 기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나 겉으로는 한치의 나약함도 내비치지 않았죠. 문득 고개를 돌리자 겁먹은 듯 안도하는 복잡한 눈망울에 어린 핏줄과 시선이 얽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아이의 정수리를 쓰다듬으며 읊조렸어요. 이제 모두 지나간 일이라고요. 작은 머리통이 얌전히 끄덕여지자 붐비던 공간도 썰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추락한 사내가 끌려나갔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굴하게 숙이지도 뒤를 굽어보지도 않았지만 한없이 축 처진 뒷모습은 기이하리만치 초라하게 쪼그라들어 보였어요. 정막 속 홀로 남겨진 내부 고발자에게 다가가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내 그가 다가와 노인 앞에 무릎을 굽히듯 엎드렸어요. 감히 사죄조차 올릴 면목이 없다는 떨리는 고백 앞에서도 노인은 그저 기나긴 침묵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피부치를 잃게 만든 원흉에 대한 끓어오르는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허나 혈육의 허물을 덮으려 10년이란 억겁의 세월을 옥죄어온 늙은 아비의 구분드니 못내 눈에 밟히고 말았죠. 무것만이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제 손주의 온기를 꼭 쥔 채 차가운 철문을
넘어섰습니다. 바깥은 소름 돋게 적막했어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늦은 오후에 붉은 빛이 스며드는 길을 따라 두 사람은 나란히 승강기로 발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 긴 통로의 끄트머리 한 여인이 차가운 콘크리트에 기대어 오열하고 있더군요. 행여나 새어나갈까 입을 튼 채 들썩이는 얇은 등짝을 보며 늙은 아비는 무거운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당장 달려가 제 품에 부서질 듯 안고 싶었지만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저 가엾은 아이가 잔혹한 운명을 온전히 삼켜낼 유예가 절실했으니까요. 쓰라린 마음을 뒤로 한 채 맞잡은 작은 온기에 의지하며 무거운 은빛 문턱을 넘었습니다. 두꺼운 문틈이 완전히 맞물리는 찰나 강철 같던 노인의 뒷모습이 훅 무너져 내렸어요. 기나긴 악연의 굴레가 마침내 끝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낯선 정적이 흐르던 찰나 꼬마가 고개를 들며 입을 뗐어요. 할머니, 우리 다음엔 어디로 가요? 나이의 시선은 투명하리 반치 고요했습니다. 일말의 두려움조차 묻어나지 않는 표정이었죠. 너희 엄마 만나러 가야지. 그 한마디에 소년의 눈동자에 별빛이 맺혔습니다. 보육원에서 마주친 이후 단 한 차례도 허락되지 않았던 옅지만 분명한 미소가 조그만 입가에 번지더군요. 승강기는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하강했고 유리창 너머로는 무심한 도심의 전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인은 꼬마의 온기 어린 작은 손을 꼭 움켜쥐었어요. 이 지독한 인연의 굴레는 멈췄으나 진정으로 다다라야 할 목적지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손주를 이끌고 생의 마지막 머무름터인 임종 간호병동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동하는 차량 내부에서 녀석은 굳게 입을 다문 채 그저 차창 밖 풍경에만 시선을 고점하고 있더군요. 그럼에도 가녀린 두 다리 위로 옹골차게 말아진 주먹이 녀석의 긴장감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어미와의 재회라는 설렘, 그리고 깊은 병환에 대한 공부가 그 조그만 손 안에 뒤엉켜 있는 듯했죠. 운전대를 잡은 노파의 시선은 룸미러 속 아이를 향했습니다. 수만 가지 위로를 건네고 싶은 충동을 속으로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지금 녀석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어설픈 위안 따위가 아니라 어머니의 품이었으니까. 목적지에 다다랐을 무렵 주차장 한편에 뜻밖의 인형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순자 노인이었죠. 불과 며칠 전 며느리의 위독한 상태와 입원처를 직접 연락해 일러두었던 참이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직후부터 노인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찾아와 환자의 곁을 보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손주를 발견한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어요. 황급히 몸을 숙여 꼬마와 시선을 맞추곤 파르르 떨리는 지문으로 아이의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그새 이만큼이나 자랐구나. 녀석 역시 혈육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모기만한 음성으로 그녀를 부르자 노인은 대답을 삼킨 채 작은 몸뚱이를 부서져라 안아버렸어요. 퍼져나오는 통곡을 필사적으로 막아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이 애달픈 재회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뒷걸음질쳐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윽고 세 사람의 무거운 발걸음이 병동 승강기 안으로 향했습니다. 3층 통로는 숨막힐 듯 적막했고 서늘한 소독약 향만이 맴돌았어요. 325호 방문 앞에 멈춰선 순간 시선은 다시 꼬마를 향했습니다. 어미 상태가 몹시 안 좋단다. 너무 충격받지 말거라. 그 말에 녀석은 의연하게 턱을 움직여 긍정의 뜻을 보였죠. 그러면서도 핏기 가신 앵두 같은 입술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닫힌 문을 밀어내자 나른한 늦 오후의 채광이 쏟아져 내렸어요.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볕이 환자용 침상을 포근하게 감싸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 눈부신 후광 한가운데 그녀가 누워있더군요. 며칠 전 처음 대면했을 때보다 한 줌의 재처럼 앙상하게 말라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푹 패인 두 뺨과 가느다란 팔뚝을 점령해버린 무수한 링거관들이 잔혹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럼에도 초점 잃은 눈동자는 여의어 있었습니다. 미세한 마찰음에 천천히 돌아간 그녀의 시선 끝에 마침내 혈육의 모습이 닿았어요. 빨라진 틈새로 힘겹게 뻐끔거리는 움직임, 차마 음성으로 뱉어내지 못한 그 처절한 외침을 누구든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 그 순간 문턱에 선 꼬마의 두 발이 바닥에 얼어붙고 말았죠. 무려 100일여 만에 마주한 그리운 어미의 형상이었습니다. 시설에 맡겨지던 날 절대 눈물 보이지 않겠다며 새끼손가락을 걸던 녀석이었건만 지금은 맑은 눈망울에서 굵은 폭포수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억누르고 삼켜왔던 서로 메뚜기 와르르 무너져버린 겁니다. 녀석이 허겁지겁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걸음 안 되는 거리를 질주해 앙상한 침대 난간에 처절하게 매달렸어요. 새하얀 이불기채 작은 얼굴을 파묻은 채 짐승처럼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들썩이는 조그만 어깨, 그 위로 뼈만 남은 앙상한 손길이 아주 느릿하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사시나무처럼 요동치던 메마른 지문이 마침내 아이의 부드러운 정수리에 맞닿았어요. 쓰다듬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나 그 애틋한 접촉만으로도 충분했죠. 울면 안 돼. 한 줄기 스치는 미풍 같은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귓가에 다을락말락한 그 희미한 울림은 배랑 끝에 매달린 동아줄처럼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곁에 있잖니. 그제야 녀석이 고개를 쳐들었어요. 콧물과 눈물로 엉망진창이 된 뺨을 한 채로 그녀의 시선에 얽혀들었습니다. 이내 좁디 좁은 병상 위로 기어 올라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람을 찾은 듯 몸을 뉘었습니다. 식어가는 생명의 온기라도 앗아가려는 듯 바투 밀착해 야윈 손가락을 깍지 껴 잡아챘습니다. 그녀의 퀭한 눈자 위에서도 마침내 투명한 이슬이 번지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창백한 입술 끝엔 환희가 맺혀 있었습니다. 90번의 밤낮을 애타게 갈구했던 삶의 유일한 이유가 품 안에 안착했으니까요. 남은 생의 시간은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반대편 간이 의자에 조용히 몸을 낮췄어요. 그러곤 품고 온 소지품 속에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수첩 하나를 꺼내들었죠. 죽은 아들의 비밀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아가. 한없이 자애로운 호칭이 흘러나왔습니다. 힘겹게 시선을 맞추는 그녀를 향해 낡은 유품을 건넸습니다. 이건 마땅히 네가 간직해야 할 물건이란다. 저첩은 가쁜 숨을 몰아쉬는 며느리의 흉부 위로 안착했습니다. 떨리는 지문이 거친 표지의 질감을 쓰다듬었죠. 먼저 떠난 지아비의 채취가 고스란히 밴 바랜 종이 뭉치를 그네는 자신의 심장 가장 깊숙한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소진되어가는 생명력을 모조리 쥐어짜내어 유품을 결박하듯 부둥켜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그녀의 땀밴 이마 위로 엉겨붙은 잔머리를 조심스레 정돈해 주었죠. 11년이라는 기나긴 단절의 세월을 돌고 돌아 비로소 죽음의 문턱에서야 처음 건네보는 진짜 가족으로서의 용서이자 애틋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애썼다. 억눌린 지윤의 음성에 짙은 떨림이 일었고 차오르는 슬픔에 더는 입을 뗄 수 없었죠.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웃어 보이며 이내 가늘게 입술을 달싹였어요. 고마워. 그 짧은 단어가 그녀가 지윤에게 남긴 애틋한 첫인사이자 영원한 작별이었습니다. 기나긴 세월에 대한 원망이나 한탄 대신 오직 깊은 진심만이 담긴 인사였죠.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 생의 끝을 지켜준 것에 대한 마음. 거기엔 11년이라는 묵직한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두 눈이 아주 평온하게 닫혔어요. 아들 동훈의 온기를 쥔 채 진우의 낡은 일기장을 품고 노을빛 속으로 쓰러져 갔고 아이는 제 어미의 체온이 식어감을 직감했습니다. 작은 두 손으로 그 온기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아무런 미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엄마. 아이의 애달픈 부름에도 병실 안에는 지독한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갈라진 음성으로 재차 엄마를 찾는 모습에 지우는 황급히 다가가 아이 곁을 지켰죠. 떨리는 어린 어깨를 감싸 앉아 아이는 허공에 멈춘 엄마의 손을 쥔 채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숨죽인 흐느낌만이 방 안을 채울 무렵 한 구석에는 순자 할머니가 망연자실한 채 서 계셨어요. 앙상한 두 손을 맞잡고 애통한 임종을 지켜보시던 노인의 주름진 뺨 위로 소리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꼬박 10년이라는 세월이었죠. 핏덩이를 안고 쫓기듯 찾아왔던 날부터 그녀 대신 아이를 거두고 보육원 문턱에서 부둥켜 안고 통곡했던 숱한 기억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들의 끈끈한 연대가 마침내 완전한 가족으로 맺어지는 찰나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길로 싸늘해진 그녀의 발치까지 포근하게 이불을 끌어당겨 주셨어요. 이승에서 건넬 수 있는 유일한 배려였죠. 이제 편히 쉬어라. 가엾은 내 새끼. 뺏끓는 작별 인사는 공기 중으로 흩어졌고
창밖으로는 하루의 끝자락이 저물어 가고 있었죠. 방안을 비추던 노을이 짙은 어둠으로 완전히 물들 때까지 누구 하나 그 곁을 쉬이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손가락을 차마 놓아주지 못하고 하염없이 만지작거렸어요. 지우는 그런 아이의 웅크린 등을 그저 말없이 다독여줄 뿐이었죠. 이제 엄마는 고통 없는 곳으로 떠나신 거란다. 묵묵부답이던 아이가 오랜 침묵 끝에 목이 마는 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정말 안 아픈 건가요? 박답을 듣고서야 아이는 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빗기 가신 손등에 제 이마를 묻었어요. 이윽고 의료진이 들어와 멈춰버린 생명 유지 장치들을 조심스레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묵념과 함께 사망 선고를 내리는 동안 주변의 모든 공기는 멎은 듯 느릿하게 흘러갔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남겨진 이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어요. 창백한 형광등 조명이 내리쬐는 텅 빈 복도. 아이의 양손은 지훈과 할머니가 각각 단단히 맞잡아 주었습니다. 툭 수그린 작은 정수리를 두 어른의 온기로 감싼 채 조용한 동행이 이어졌죠. 차에 오르기 전 지훈이 넌지시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아이에겐 이제 할머니뿐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극구 만류하려던 노인의 시선 끝에는 제 옷깃을 생명줄처럼 부여잡은 가영 꼬마가 있었죠. 절대 혼자 두지 말라는 간절함에 결국 노인은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조용히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한 차에 몸을 싣고 아이는 뒷자리에 따스한 품에 안겨 스르르 두 눈을 감았어요. 슬픔에 탈진해 까무룩 잠든 영혼을 위해 거친 손길이 밤새도록 투박한 자장가를 대신해 주었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룸미러 너머로 먹먹하고도 애틋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기칙적으로 아이를 다독이는 굽은 손등을 바라보며 그는 벅찬 가슴을 안고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타창 밖으로 차가운 네온사인이 스쳐갔으나 그 좁은 공간만큼은 세상 어느 곳보다 훈훈한 온기가 돌았어요. 한 사람은 떠났어도 남은 이들은 기꺼이 서로의 구원이 되었으니 이것이 그녀가 하늘에 빌었던 단 하나의 기적이겠죠. 때로는 너무 늦은 듯한 진심 어린 용기가 산산조각 났던 운명을 꿰며 새로운 서사를 빚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운명의 끈이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작은 감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